이혼에 합의하고 재산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 이제 우리 각자 남은 인생 편하게 삽시다. 당신도 이제 65인데 서로 얽매이지 말고.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 최병철이 내민 서류를 받아 든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도 않아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쑤셨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속이었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겨우 열흘. 제 신장 하나를 떼어내어 3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준 지 열흘 만에 받은 게 이혼 서류였습니다. 최병철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35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옆 침대 커튼 너머로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가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인천에서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고, 이제는 정년 퇴직해서 조용히 노후를 즐기려던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딸 지혜는 37으로 회계사, 아들 민수는 34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주도 둘이나 있고요. 남편 최병철과는 30살의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최병철은 당시 구청 공무원이었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교사로 일한 월급과 남편 월급을 합쳐서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만성심부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신장 기능이 거의 남지 않아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신장 이식은 안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 이식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뇌사자 장기를 기다리려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생체 이식이 현실적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딸 지혜는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됐고 아들 민수는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맞지 않았어요. 결국 저만 남았습니다. 65의 나이지만 다행히 건강했고 혈액형도 같고 조직도 잘 맞았어요. 엄마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투석하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딸 지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제가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여겼어요. 괜찮아, 엄마는 신장 하나만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대. 아버지 살리는 게 먼저지. 수술은 지난 4월에 진행됐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화창한 날이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순자 씨. 평생 은혜 잊지 않겠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8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왼쪽 신장이 남편의 몸속에서 잘 작동하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은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던 날, 남편 병실에서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젊은 여자가 남편 침대 옆에 앉아서 웃고 있더군요. 아, 부인 오셨네요.
저는 물리치료사 윤미경이에요. 최병철 선생님 재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흔 남짓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짙게 하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친절한 치료사려니 했어요. 수술 일주일째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병실에 가면 휴대전화를 황급히 치우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손을 잡으면 꼭 잡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슬그머니 손을 빼더군요. 어디 아프세요? 수술 부위가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괜찮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오늘 남편이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는데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얼굴이었어요. 순자 씨, 우리 이혼합시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부위가 더 아파왔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오. 사실 진작에 하려던 이야기였소. 이제 나도 건강해졌으니 서로 자유롭게 삽시다. 남편이 내민 서류 뭉치. 거기에는 이혼 합의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 아파트, 예금 1억 2천만 원, 모두 제가 교사 생활 30년 하면서 모은 돈인데 그걸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돈 다 제가 번 건데. 부부가 함께 산 거 아니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서로 나이 먹어서 싸우기도 그렇잖소.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류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남편과 그 물리치료사 윤미경이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찍힌 날짜를 보니 제 수술 이틀 전이었어요. 신장을 주고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이혼 서류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어요. 옆구리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찾을 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밥 한 술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장 이식 열흘 만에 받은 이혼 서류, 재산분할 포기각서, 그리고 남편과 젊은 여자의 사진까지. 지금 당장 갈게요. 엄마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기다리세요. 1시간 뒤 딸 지혜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37살 회계사인 딸은 평소에도 냉철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정말 이런 서류를 줬어요? 지혜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회계사답게 숫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완전히 엄마를 속이려는 거예요. 재산분할 포기라니 그 아파트랑 예금 다 엄마가 번 돈인데. 지혜의 도움으로 저는 그날 밤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이른 퇴원이라며 만류하셨지만 하루라도 더 그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마포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푹 쉬면서 정리해요. 절대 아빠 말대로 하면 안 돼요. 딸의 집 게스트룸에 누웠을 때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했던 세월. 그런데 제 신장 하나를 받고 나니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출근하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빠가 자꾸 통장이며 집 서류며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때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수술 부위는 아직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였고 조금만 움직여도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받으셨죠? 민수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따뜻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아버지가 이혼하겠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 입장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도 이제 건강해지셨으니까 새로운 인생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나서 34까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너 제정신이니? 엄마가 아버지 살리려고 신장을 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서로 부담 안 갖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녁 때 퇴근한 지혜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수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 지혜야, 혹시 내 오빠가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오빠가 몇 달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했나 봐요. 몇 척을 투자해 주겠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지, 아들이 왜 아버지 편을 드는지 다 돈 때문이었어요. 엄마, 내일 제가 반차 내고 구청이랑 은행 가볼게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 지혜와 함께 인천 부평구청에 갔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공동명의가 석 달 전에 남편 최병철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도장도 찍히고 서명도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본인 확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나와 있네요. 부인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제가 직접 와서 명의 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도장과 서명까지 완벽했습니다. 은행에 가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1억 2천만 원이 석 달 전에 모두 인출되어 남편 명의 통장으로 옮겨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엄마 도장을 몰래 찍어서 한 거예요. 지혜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도장은 늘 남편이 보관했다는 것을요. 중요한 서류 처리할 때 편하라고 맡겨뒀던 거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지혜야, 그럼 엄마 명의로 남은 게 뭐가 있니? 지혜가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거의 없어요. 엄마 명의 적금 통장 하나에 500만 원 정도, 그게 다예요. 30년 교직 생활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의 절반을 모았어요.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아끼면서 모은 돈,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명절 차례상 차리고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 아파트 20년 전 3천만 원 주고 샀던 그 아파트가 지금은 4억이 넘는 시세였어요. 그것도 제 월급으로 장만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월급으로 생활비만 냈을 뿐이었거든요.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해요. 엄마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잖아요. 하지만 부부 재산이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번 돈이고 엄마 명의였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사람이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이 일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그 물리치료사랑 언제부터 만난 것 같아요? 글쎄 수술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윤미경이라는 사람, 작년 3월부터 그 병원에서 일했대요. 작년 3월 남편이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투석 시작한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병 진단받자마자 그 여자를 만난 거네요. 지혜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1년 동안 투석받으러 다니면서 남편은 그 여자와 사랑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장을 주겠다고 하자 본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장 이식이 성공하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미리 재산을 챙겨 놓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 씨, 빨리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주시오. 서로 편하게 갑시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밀려왔어요. 65의 나이에 신장 하나를 떼어낸 몸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재산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며칠 동안 딸 지혜의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거울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수술 후 10kg이나 빠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 옆구리 수술 부위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붕대를 갈아야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진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석 달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해야 몸도 쉴 수 있는 법이었어요. 엄마, 좀 드세요. 이러다 더 안 좋아지시겠어요. 지혜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35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아는 언니 있잖아요. 대학때 같은 과였던 정숙 언니. 그분이 지금 변호사시거든요. 변호사. 네, 가족법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혼 소송 많이 맡으신대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한정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정숙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 이화여대 국문과 동기였거든요. 졸업 후에 한정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갔고 저는 교사가 됐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지혜가 그 사람을 안다니. 정숙이가 어떻게 내 선배가 됐니? 제가 대학 때 회계 동아리 했었잖아요. 정숙 언니가 그 동아리 고문 변호사셨어요. 그때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이틀 후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숙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혜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고층 빌딩 15층 깔끔한 사무실 문패에 한정숙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환한 미소를 띤 여자가 저를 맞았어요.
63쯤 돼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수가 한정숙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옛날 그 따뜻했던 친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한정숙이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대신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장 이식, 열흘 만에 이혼 통보, 빼돌린 재산, 불륜 여자까지. 한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책상을 닥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단순 이혼이 아니라 사기인 거지. 하지만 부부 재산이잖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순자야, 네가 번 돈이고 네 명이었어. 그걸 몰래 빼돌렸으면 횡령이야. 게다가 신장까지 받아놓고 바로 이혼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계획한 거라고. 한정숙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혼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 것, 모든 증거를 확보할 것,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 일단 남편 휴대전화 통화 내역부터 확보해야 해. 그리고 은행 거래 기록,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원본까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부부 명의로 된 휴대전화 요금제였지? 응, 가족 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럼 통신사에 요청하면 돼. 내 명의니까 열람 권한 있어. 한정숙의 도움으로 일주일 만에 남편 최병철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작년 3월부터 윤미경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시작됐더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하루에 10통 이상씩 통화했어요.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어요. 이 여자가 물리치료사라며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투석받던 병원에서 일했어. 투석받는 환자한테 물리치료사가 왜 필요해? 그것도 이렇게 자주. 그 말을 듣고 보니 이상했어요. 투석은 그냥 기계에 연결해서 받는 건데 물리치료가 필요할 리 없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했어요. 최병철 명의 통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출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니 윤미경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야. 작년부터 그 여자한테 돈을 주면서 관계를 유지한 거지. 한정숙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봐. 이 부동산 명의 변경 날짜. 작년 12월이잖아.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남편이 신장 이식 받기로 결정하고 내가 기증자 검사 받던 때야. 그러니까 네가 신장 주기로 결정하자마자 바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야. 이식 성공하면 이혼할 계획이었던 거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살리려고 신장을 주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이미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정숙은 병원 측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미경이 정말 물리치료사인지 언제부터 최병철을 담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후 병원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윤미경 씨는 투석실 담당이 아니라 재활치료실 소속입니다. 최병철 환자와는 공식적으로 담당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윤미경은 환자, 치료사 관계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만나 사귄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윤미경이 투석실 근처를 자주 배회했고 최병철과 병원 주차장이나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여기 봐,
순자야 한정숙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병원 주차장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한정숙이 병원 측에 요청해서 받아낸 자료였어요. 영상 속에서 최병철과 윤미경이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 수술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수술 준비하면서 금식하고 검사받을 때 남편은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와 포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불륜 증거 확실하고 재산 횡령 증거도 있어. 이제 소송 들어가자. 하지만 한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순자야 이거 봐.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중에서 이상한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결혼식 예식장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예약 날짜는 제 수술 3달 전이었고 예식 날짜는 제 수술 1달 후로 잡혀 있었어요. 신랑 이름 최병철, 신부 이름 윤미경. 제가 신장을 주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재혼 준비를 끝내놓은 거였습니다. 재혼 예약 확인서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65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가, 나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래야지 순자 내가 가진 거 다 찾아내자. 정수기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그 안에 분명 제가 가진 증거들이 있을 거였어요. 그날 밤 딸 지혜와 함께 인천 부평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집은 비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엄마, 뭘 찾으시려고요? 엄마가 30년 넘게 쓴 가계부가 있어. 안방 옷장 제일 위쪽 먼지 쌓인 박스 안에 가계부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3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가계부였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얼마 썼고 얼마 모았는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가계부만 35건이 넘었거든요. 엄마가 교사 월급 받으면서 다 적어놨어. 한 달에 얼마씩 모았는지, 아파트 살 때 얼마 냈는지 다 여기 있단다. 가계부를 펼쳐보니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1995년 3월 첫 월급 110원, 그중 50만 원을 저축. 1997년 9월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 납부. 출처는 제 적금 통장. 엄마, 이거 법적 효력 있어요? 당연하지. 가계부는 증거로 인정돼. 특히 이렇게 오래 꾸준히 쓴 건 더 믿을만하고. 정숙이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완벽해.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순자 돈이네. 그리고 매달 적금도 순자 월급에서 나간 게 명확하고. 가계부 외에도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 사본들, 아파트 계약서 원본, 그리고 제가 모아뒀던 월급 명세서들까지. 엄마, 이런 것까지 다 보관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원래 꼼꼼한 거 모르니? 중요한 건 다 파일에 정리해뒀어.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퇴원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들어온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민수야, 엄마 물건 좀 가지러 왔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오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니? 엄마 집이기도 하잖니. 민수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가 오빠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오빠, 정말 아버지가 창업 자금 준다고 했어? 그건 그게 다 엄마 돈이라는 거 알아? 아버지가 엄마 몰래 빼돌린 거라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증거 서류들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재혼 예약 확인서까지. 오빠, 아버지가 1년 전부터 계획한 거야. 엄마한테 신장 받고 나면 바로 이혼하고 그 젊은 여자랑 재혼하려고. 그래서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린 거라고. 민수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너 아버지한테 속은 거야. 창업 자금 준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야. 제 말에 민수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저 건강해지시면 사업 도와주신다고만. 너 아버지 카드로 뭐 샀니?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난달에 차를 바꿨어요. 아버지가 명의 빌려주셔서 얼마짜리? 5천만 원 할부로. 지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오빠, 그것도 다 엄마 돈으로 산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통장에서 빼돌린 돈으로. 그날 밤 민수는 결국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희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 차 할부 취소하려고요.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민수야,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라고 했잖아. 사업 자금도 주고. 아버지, 진짜로 사업 자금 주실 거예요? 얼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좀 시간 필요하고 일단 내 어머니랑 정리되면. 어머니 재산 빼돌려서 주시려는 거죠? 뭐?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어머니 명의였던 집이랑 예금 다 아버지가 몰래 빼돌린 거 맞죠? 최병철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내가 몰랐던 거잖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들었다는 게. 다음 날 정숙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순자야, 내 남편 공무원 시절 기록 좀 봐. 서류를 펼쳐보니 최병철이 20년 전 구청 재무과에서 일할 때 횡령 사건에 연루됐던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600만 원 정도. 하지만 당시 상급자가 덮어줘서 징계만 받고 넘어갔더군요. 이거 공소시효는 횡령은 10년이야. 이미 시효 지났어.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될 거야. 그리고 윤미경에 대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이 여자 전력이 있어. 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도 입원 환자 보호자랑 문제 일으켜서 잘렸대. 그때도 유부남이었고. 또 그때는 그 남자 부인이 먼저 알아채서 이혼당하기 전에 헤어졌대. 하지만 패턴이 똑같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유혹하는 거. 한정숙이 정리한 자료를 보니 윤미경은 30대 초반에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그 후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더군요. 이 여자가 노린 건 돈이야. 내 남편이 재산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지. 그럼 남편도 속은 건가? 글쎄 서로 이용한 거 아닐까? 내 남편은 젊은 여자 만나고 싶었고 그 여자는 돈이 필요했고.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찾았어요. 봉투 안에는 최병철과 윤미경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로 여행 간 사진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고향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사진 속 둘은 연인처럼 다정했습니다. 해변에서, 식당에서, 호텔 앞에서 날짜를 보니 작년 7월이었어요.
제가 여름 방학 때 손주들 봐주느라 바쁠 때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가계부, 재산형성 과정 증명 서류, 불륜 증거 사진, 통화 내역, 재혼 예약 확인서, 그리고 남편의 횡령 전력까지. 정숙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준비 끝났어. 소송 들어가자.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최병철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예식장. 꼭 와주시오.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재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재혼식 초대장을 받고 사흘 후 한정숙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남편 최병철의 재산 가압류 신청도 넣었어요. 아파트와 예금 전부요. 순자야, 이제 그쪽에서 당황할 거야. 재혼식 올리기 전에 법원 통지서부터 받을 테니까. 정숙의 말대로 이틀 후 최병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이게 무슨 짓이오? 재산 가압류다 뭐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 아니에요? 제 재산 몰래 빼돌린 건 누구예요? 부부 재산을 무슨? 법정에서 봅시다. 30년 가계부 다 있어요. 그 집도 예금도 다 제 월급으로 모은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65 평생 누구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 안에 이런 힘이 있었나 싶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5월 15일 서울가정법원이었어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니 수척했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사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한정숙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건너편에는 최병철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윤미경도 함께 있더군요. 4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최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미경은 저를 힐끗 보고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그냥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구나.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이 먼저 증거를 제출했어요. 35건의 가계부, 월급 명세서 사본들, 아파트 계약서 원본, 적금 통장 사본들. 법정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저기 다 담겨 있구나 싶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최병철은 원고 박순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 가계부를 보시면 부평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원고의 교사 월급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최병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그것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누가 벌었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단독 명의로 바꾸고 배우자 몰래 빼돌린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숙이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 서류를 보십시오. 원고의 서명과 도장이 있지만 원고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입니다. 그럴 리가요. 부부 사이의 도장 관리는 당연히. 더 심각한 것은 시기입니다.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고가 신장 이식 기증자로 결정된 직후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도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원고는 만성 신부전으로 고통받던 피고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식 수술 전부터 이미 이혼과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재혼 예약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예식장 예약 날짜와 신장 이식 날짜를 비교한 자료도 함께요.
피고는 원고의 신장을 받기 3개월 전에 이미 다른 여성과의 재혼 예식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열흘 만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윤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은 최병철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이 예약 확인서가 사실입니까? 최병철이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그건 그때는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이고. 막연한 계획치고는 예식장 계약금까지 내셨네요. 500만 원. 정숙이 계약금 영수증까지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서재에서 찾아낸 자료였어요. 그리고 피고와 제3자 윤미경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통화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주차장 방범, 카메라 영상, 제주도 여행 사진까지 모두 제출됐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 이 영상 속 인물이 피고 본인 맞습니까? 예. 최병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 여성은 누구입니까?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와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것이 치유입니까? 법정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피고 최병철은 과거 공무원 재직 시절 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는 피고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20년도 더 된 일이고 이미 다 처리된. 처리됐다는 게 상급자가 덮어줬다는 뜻 아닙니까? 징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최병철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그 사이 윤미경의 과거도 모두 밝혀졌어요. 이전 병원에서 유부남과 문제 일으킨 기록, 3번의 이직 기록, 그리고 빚이 5천만 원이나 있다는 사실까지. 한정숙이 이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하면서 말했어요. 제3자 윤미경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원고가 신장 이식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윤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최병철 씨를 사랑해서. 그럼 왜 피고 명의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받으셨습니까? 사랑이면 돈을 받습니까? 윤미경이 말문이 막혔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양측 모두 최후 진술하십시오. 한정숙이 일어나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원고 박순자는 35년간 성실한 교사로, 헌신적인 아내로, 자상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은 재산을 피고는 불법적으로 빼돌렸고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배신했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재산을 돌려받고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최병철의 변호사는 짧게 말했어요. 피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박순자에게 부평 아파트 소유권의 70%, 예금의 70%를 인정합니다. 추가로 위자료 3억 원을 피고가 지불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피고 최병철의 과거 공금 횡령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윤미경은 최병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니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병철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20년 전 공금 횡령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제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퇴직 공무원 연금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연금 일부가 삭감됩니다. 연금공단에서 온 통지서를 받은 최병철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아들 민수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신대요. 매일 술만 드시고. 민수야, 그건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는 더 이상 상관없어. 윤미경은 판결 나자마자 최병철을 떠났습니다. 재산도 없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남자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식장 예약금 500만 원만 챙겨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한 달 후 아파트 지분 정리가 끝났습니다. 70%가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예금도 마찬가지였고요. 위자료 3억 원은 분할 지급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엄마, 독서 카페 할까봐. 네. 평생 국어 선생이었잖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작은 카페 하나 차려서 어르신들이랑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해 7월 인천 부평역 근처의 작은 독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쉼표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 한쪽은 온통 책장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모은 책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문학책, 역사책, 에세이까지. 다른 벽에는 손님들이 쓴 메모지들을 붙여뒀어요. 예순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무섭지만 설레네요. 이혼 후 처음으로 편안한 곳을 찾았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 분들. 함께 차 마시고 책 읽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춘자 선생님,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법적으로라도 대응하셨잖아요. 전 그냥 참고 살았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용기 내서 싸운 게 잘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그냥 참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카페를 연 지 석 달쯤 됐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창회 회장영이었어요. 춘자야, 소식 들었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네. 괜찮아. 영희야,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동창회에서 내 이야기 하면 안 될까?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꽤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학 동창들이 카페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60 넘은 여자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정수기도 자주 들렀어요. 춘자야, 내가 정말 멋지게 이겨냈어. 나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지만 내가 제일 당당했어. 정수가, 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아들 민수는 차를 반납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사업한다는 꿈은 접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괜찮아. 민수야,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거야. 늦지 않았어. 민수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손님들 도와주고
무거운 짐도 옮겨줬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딸 지혜는 회계사 일을 하면서도 카페 경영을 도와줬어요. 장부 정리, 세금 신고, 재고 관리까지. 엄마, 이번 달 매출 800만 원 나왔어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그래?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더라. 수술 부위도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신장 하나로 사는 게 처음엔 걱정됐는데 정기 검진 받으며 건강 관리하니까 괜찮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자 카페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어요. 제목은 65, 새로운 시작. 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신장 하나를 주고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5의 나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가득 채운 어르신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65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법정까지 가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제가 싸우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할 테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70인데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보니 힘이 나네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딸 지혜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눈 왔어요. 7살, 5살 손주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펼쳐 보이더군요.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책을 읽어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지킨 것도 많구나. 제 존엄, 제 정의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최병철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요. 봄이 오고 카페 개업 1주년이 됐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 동창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수기 샴페인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축하해. 내가 정말 멋지게 일어섰어. 고마워. 정수가 너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모두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퍼지는 걸 느꼈어요. 행복이었습니다. 65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여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법은 살아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 쉬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신장 하나로 살지만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재산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요. 오늘도 쉼표 카페의 문을 엽니다. 따뜻한 차와 좋은 책,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것이 65 박순자가 찾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